자, 프린트 나눠줘야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은요,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910년대와 20년대의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섰던 무장투쟁이라든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주의가 확산이 됨에 따라 나타났던 다양한 사회운동과 더불어서 문화운동까지도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1930년대와 40년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건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 주제들은 물론 한국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3, 40년대 한국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1930년대와 40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계 경제 대공황이란 무엇이냐? 세계의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공황, 쉽게 이야기하자면 멘붕에 빠졌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경제가 왜 갑작스럽게 멘붕에 빠졌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경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독점 자본이 형성되는 한편 빈부격차는 나날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볼게요. 자, 초기 자본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경제체제를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자본가가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노동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이익을 올리는 이러한 경제구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있었던 자본주의 경제를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초기 자본주의는 어떠한 원칙,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느냐?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방임주의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모든 경제 주체들을 자유롭게 방임, 놔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경제 주체, 사장, 노동자, 판매자, 소비자 등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이나 정책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자신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가만 놔뒀을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로 이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경제는 더 악화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에 어떠한 작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알아서 경제가 잘 성장해 나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었던 초기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하였을까요?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문제는 그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독점 자본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독점 자본의 형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을 몇몇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독점 자본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제 주체들이 각자 알아서 경제 활동하도록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무한 경쟁의 시장이 펼쳐지게 된 거죠. 당연히 값싸게 질 좋은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들보다 물건을 많이 팔아먹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점점 더 넓은 시장에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더 큰 시장을 장악하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가다 보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들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그 기업이 쓰러지게 된다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잘 나가던 독점적 대기업이 왜 쓰러지게 되느냐? 빈부격차의 확대 때문이에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빈부격차가 왜 확대되느냐?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를 주느냐? 그거는 고용하는 사장과 노동자가 알아서 합의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노동자들에게 일을 얼마나 시킬 것인가? 그것도 회사와 노동자가 알아서 합의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해고할 거냐 아니면 계속 고용할 거냐? 그것도 알아서 할 문제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회사 사장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싶어요.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주고 싶어 하나요? 최소한으로 주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일은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그죠? 오래 시키고 싶어 하고, 만약에 일 잘 못하는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고용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때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조금 몸이 아프다거나 조금 뭔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이런 처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공급 과잉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던 미국은 이후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공급 과잉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TV를 생산해내는 회사가 있었어요. 1년에 TV 100대를 만들어서 TV 한 대당 100만 원씩 팔아서 1년에 1억의 이익을 올린다고 칩시다. TV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TV가 잘 안 팔리기 시작을 해. 왜 TV가 안 팔리기 시작을 할까? 응? 다 샀으니까도 있죠. 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널리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사. 왜 돈이 없어? 그렇지.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TV를 살 여유가 없어. 심지어 TV를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TV가 안 팔립니다. TV 만들었는데 어떻게든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낮춰야죠. 그죠? 원래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 50만 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TV를 다 팔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공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TV를 팔아가지고 1억의 이익을 얻어야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주고 회사가 운영이 가능했는데 5천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와서, 따라서 회사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돼? 공장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지? 월급 줄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같은 것들, 대량 해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우에는 TV를 50대만 50만 원에 만들어서 판매하라고 시장에 내놨어. 팔릴까 안 팔릴까? 또 안 팔려. 왜 안 팔릴까? 그렇죠. TV를 사야 될 사람들이 이번에는 많이 해고를 당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TV 살 돈이 없었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TV 사겠어. 그지? 당연히 50만 원에 50대 내는 것도 시장에 안 팔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25만 원에 어떻게든 팔아야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TV 공장에 만드는 노동자들 또 잘라야지. 그럼 25만 원에 내는 TV도 또 안 팔리죠. 그죠? 그런 일들이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게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공급 과잉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엔 회사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경제가 다 같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이 폭락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은행들이 망하고 기업들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5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국제 무역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 전체가 큰 멘붕에 빠져버리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929년에 일어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사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사진들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Free Coffee and Donut for the Unemploy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사람들을 위한 공짜 커피와 도넛이라고 간판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 커피와 도넛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네요. 여기는 밀버리 세이빙뱅크, 밀버리 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이 망한다고 하니까 은행 망하기 전에 자기 저축한 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타났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남성의 경우에는 앞치마에다가 자기의 스펙을 쭉 적어놓고서는 일자리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진에 찍혔네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몇몇 사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르크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경제 이론을 창시해낸 사람이 경고했던 자본주의 세계의 위기가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블록 경제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했어요. 자, 뉴딜 정책 들어는 봤나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TV를 살 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지?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줘요. 이 사람이 일을 시킬 때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경제에 개입을 해서 정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최고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법으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고용한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없도록 하는 고용의 보장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사람들이 TV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이 TV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줘야 한다. 사람들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경제에 개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매력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나아가서 정부 지출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돈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진 돈을 가지고 미국의 넓은 땅과 자원들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대형 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초대형 댐을 건설할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 그렇죠. 일자리 잃은 사람들, 실업자를 데려와다가 정부 공공사업에서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나아가서 초대형 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풍부한 수자원, 물과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통해서 회사들은 또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거나 혹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거나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임으로써 국내를 개발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서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정부가 돈이 많고 땅도 넓고 자원도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런 경제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느냐? 경제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들이에요. 따라서 아직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나라랑 식민지 사이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 나랑 우리 식민지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록, 벽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경제 블록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영국이랑 영국 식민지 사이에서는 관세를 아주 낮춰버립니다. 거의 관세를 매기지 않다시피 해요. 반대로 다른 나라가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세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랑 영국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나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나라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영국이랑 프랑스의 경우에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을 빨아먹으면서 이 경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식민지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소련 같은 나라는 세계 경제 대공황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공급 과잉 때문이었어.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폐기하고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고. 올해 TV가 몇 대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만큼만 만들어내.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만큼 뿌리는 거지. 공급 과잉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소련의 경우에는 대공황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졸리면 뒤에 나가서 잠깐 서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알았지? 자,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에서 어떤 나라들이 탈출하였느냐? 땅 많고 자원 많고 돈 많은 나라, 아니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나라, 이 나라들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 경제 대공황에 심각한 피해를 받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이면서 식민지가 많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크지도 않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겠죠. 그죠? 그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거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거나 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비교적 늦게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식민지 경쟁에서 조금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거대한 땅덩어리나 큰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국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고,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빨아먹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세계 경제 대공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무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는 어떤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가가 하도 올라서 빵 하나 사려면은 술에다가 리어카에다가 그죠? 돈을 가득 싣고 빵집에 가야 빵 하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였다라고 해요. 추워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난방비를 대는 것보다 돈다발을 그냥 태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혔던 거지.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태우면서 겨울을 버텼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은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것이란 무엇이냐?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주의, 우리는 파시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선생님이 써놨어요.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활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사상 또는 그 자체를 일컬어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요. 독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시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다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에게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강요한 영국, 프랑스 같은 놈들 때문이며,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는 유태인 같은
같은 열등한 민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 자유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독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국내적으로 유태인들을 때려잡고 국외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되살릴 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힘들 때 남 탓 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스염 아저씨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고 그가 이끄는 나치스라고 하는 정당이었던 것이죠. 그래프 보이나요? 실업률과 나치스의 득표율이 거의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나치스 같은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일본 내에서는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일본 군인들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군부 강경파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변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고 혹은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므로써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일본은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중국 대륙 침략을 통해서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1936년에 방공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국제협정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 세 나라 사이에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침략이 본격화가 되자 1940년에는 실제로 추축국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의 군사동맹을 맺어 나가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폴란드를 넘어 소련을 침공하고요. 북쪽으로는 북유럽,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때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만주를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만주, 남만주 지역에 일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철도를 자기 손으로 폭파시켜요. 그래 놓고서는 중국군이 우리 철도를 폭파시켰다라고 하면서 중국군을 공격하고 만주를 점령한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거기에다가 만주인들을 위한 만주인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만주국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황제는 청나라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다 일본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 괴뢰국,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이 만주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실 만주만으로는 일본이 이 경제 위기를 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 만주에는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어디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냐? 중국 본토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만주를 점령할 때와 중국과 전쟁을 할 때는 상황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중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쟁터에 내보낼 사람도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자원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침략을 이어가게 되어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이었습니다. 서양 유럽인들 백인들을 봐라.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들면서 경제 블록 같은 거 만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아시아 지역 사람들도 언젠가 백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서 백인들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한 공동의 생활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내세운 이유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일본이 자신들의 동남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당시 유럽 서양 국가들이 많은 이권과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자 일본이 그 땅들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니까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손 놓고 그냥 볼 수만은 없는 수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세계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뀔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이랑 동남아시아에 강한 이익이 되는 권리들, 이권들을 가지고 있었어. 따라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미국이 경고해요. 너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해라. 그거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겁니다. 일본이 전쟁을 더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하도록 석유와 철강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왜 석유와 철강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그렇지. 전쟁에 필요한 무기, 탱크, 비행기 같은 거 만들려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철강이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면은 배, 비행기, 탱크 같은 거 운영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석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산유국 이 아닌 나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석유와 철강에 대한 금지 조치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자기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먼저 하와이 진주만에 머무르고 있었던 미국 함대를 기습을 해요. 이른바 진주만 사건이라는 건데 여기를 먼저 공격해서 미국 함대가 동남아시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일본에 의한 미국 함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었고 194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1930년대와 40년대의 배경이 되는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930년대와 40년대 일본은 국내에 어떤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세계 경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겠죠. 그죠? 두 번째,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게 됐어. 엄청난 전쟁 물자 부족과 전쟁터에 내보낼 사람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1930, 40년대에는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짜내기 위한 강력한 식민지 정책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초반에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전쟁이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바다에 대한 통제권, 제해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일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유럽 전선에서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것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독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였습니다. 여기에 독일군 한 70만 명 정도를 갈아 넣어요. 그런데 소련군이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해 가면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가장 먼저 항복한 나라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쳤던, 그리고 패전에 지쳤던 이탈리아 국민들이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당을 몰아내고 항복을 하게 되면서 1943년에 가장 먼저 항복을 하였고요. 이후에 미국 함대가 주축이 되어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육군을 상륙시킵니다.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들어는 봤나요? 전쟁 영화에 굉장히 많은 소재가 되는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육지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연합군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그리고 소련의 경우에는 소련에서부터 독일로, 서에서 동, 동에서 서로 양쪽에서 독일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944년에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던 프랑스 파리가 해방이 되고요. 1945년 5월에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됨에 따라 독일도 항복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독일에다가 날릴 계획이었으나 독일이 생각보다 일찍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실전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무기를 써보기로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일본을 항복시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강력한 이 무기를 한번 써보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원자폭탄을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자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 발씩 떨기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폭탄 한 발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을 끝냈던 소련이 만주 지역에서부터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마저도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앞으로 배울 1930년대와 40년대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세계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1930년대, 40년대의 일제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대해 저항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독립을 어떻게 이뤄내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